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이미 3년째에 접어들었으며 전 세계의 우려와 주목의 중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인내와 고통은 전 세계 곳곳에서 동정과 지원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최근에는 전쟁의 격화가 국제사회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및 인도적 지원 강화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입은 국제적 단결의 정신뿐만 아니라 자결권과 국가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모든 관련 당사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공정한 평화 해결책의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지며, 이는 인내심, 외교적 기교, 정의와 평화 추구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요구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특히 전략적인 도네츠크 지역에서 큰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곳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에서의 통제권을 확보함으로써 전장의 상황이 크게 변화되었고, 이는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영토와 민간인을 보호하는 데 새로운 어려움과 도전을 제기합니다. 유럽 국가들과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군사적 원조뿐만 아니라 인도적 및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여 우크라이나가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충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로부터 이러한 지원 강화에 대한 경고는 외부의 모든 개입 행위가 러시아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전쟁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도전은 상당하며 다면적입니다.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전략적 지역, 특히 러시아의 손에 넘어간 도네츠크와 같은 지역의 통제권을 잃는 것입니다. 이러한 손실은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군대와 국민의 사기와 의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영토가 점령되면 그것은 지리적 손실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군인과 국민의 신념과 결단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28일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으로 얻은 가장 현대적이고 강력한 군사 장비 중 하나인 에밀 에이브럼스 탱크가 러시아에 의해 다수 파괴되었다는 사실도 우크라이나 군의 전투 능력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에밀 에이브럼스 탱크는 군사력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 군대에 대항하여 균형과 방어 능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탱크의 손실은 전투 능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체 전략과 미래 전투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장기적인 충돌에서 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상대방에 비해 심각한 인력과 장비의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1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국가로 계속해서 새로운 군대를 보충하고 창설하고 있습니다. 나토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100만 발의 포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미국이 자국의 대부분의 탄약을 이스라엘에 제공하고 나토의 탄약이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의 생산 능력이 부족하여 우크라이나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없게 되면서 이 약속이 이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공격작전에서 방어에 중점을 두어 군대를 보존하고 러시아로부터의 압박에 대한 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사건 중 하나는 프랑스에서 열린 회의로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하는 가능성에 대한 모든 발언이 신중하게 계산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내가 한 말은 신중하게 고려되고 검토되며 면밀히 계산되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2월 29일 파리 근처 올림픽 마을을 방문한 기자들에게 이번 주 초에 제안된 서방 병력의 우크라이나 배치 아이디어를 언급하며 말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추가적인 논평을 거부하고 이 주제와 관련된 모든 질문에 대답을 거절했습니다. 2월 26일 파리에서 약 20명의 유럽 지도자들과의 회의 후 마크롱 대통령은 서방 동맹국들을 놀라게 했을 때 그는 각 당사자들이 개방적이고 솔직한 토론을 했으며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군을 파견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사항이었으며, 특히 NATO가 러시아와의 더 넓은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려고 할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 러시아는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미국, 독일, 영국, 폴란드, 체코 공화국 및 다른 많은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군을 보낼 계획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은 자국 군대가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NATO와 러시아 간의 직접적인 대결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NATO 국가들은 그러한 행동의 결과를 평가하고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크렘린궁의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가 선언했습니다.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다음이 될 것으로 여겨지며 추가 군대와 장비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구매한 한국의 장비가 우크라이나로 배치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상되는 것은 자주포 K9입니다. 폴란드의 TR4단에서 수백 대가 운용 중이며 K9를 위한 155포탄을 한국에서 수입하여 준비했습니다. 이 거대한 자주포 부대의 일부가 전선에 배치되면 서방의 탱크보다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전의 많은 조건들을 바꿀 것이며 우크라이나가 가장 희망하고 기대하는 무기는 폴란드에서 최근에 배치된 다기능 미사일 발사대 춘무입니다. 폴란드군은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춘무 오마르카이를 받았으며 이는 폴란드 제18 포병대대에 배치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다기능 미사일 발사대 춘무가 KTSSM-이용 600 발사대를 장착하고 있으며 지상대 지상 탄도 미사일로 사거리는 300km에 달하는 무기로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로 가장 많이 기능을 발휘할 무기 유형을 나타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충돌 과정에서 최근 미국이 제공한 HIMARS 시스템의 손실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포격 흔적이나 지뢰 피해 가능성을 보여주는 손상된 HIMARS 차량의 이미지는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의 상징이 빠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미국의 군사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 HIMARS의 유지 보수 및 추가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강조됩니다. 우크라이나는 폴란드로부터의 지원, 특히 폴란드가 배치한 천무 CHUNMU 로켓 다연장포 시스템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멀리서 정밀한 타격 능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천무는 러시아 군대에 대항해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전략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간의 연대뿐만 아니라 한국 무기의 실전 테스트 기회를 의미합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주저할 경우 군대를 보낼 것이라고 위협했던 폴란드는 이제 K9 및 천무와 같은 한국 무기를 사용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주요 군사적 지원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사적 움직임뿐만 아니라 한국 무기 기술의 현장 테스트이며 러시아 군대 및 무기와 직접 대결하는 것입니다. NATO와 유럽 국가들의 태도 변화도 주목할 만하며 이제 그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데 더 개방적입니다. 이는 한국의 무기 생산 능력에 대한 인정뿐만 아니라 NATO의 국방 전략에서 유연성을 보여주며 우크라이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무기 공급원을 모색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얼마 전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긴급 판매한 크랩 KRAB 자주포의 포신이 절단된 모습입니다.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는 영국에서 설계한 155포탑을 한국 K9 자주포의 차체에 결합해 만든 것입니다. 사실상 한국 기술이 적용된 자주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절단된 채 발견된 K9 자주포의 포신 사진은 K9 자주포의 내구성을 100마디 말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크랩의 포신이 절단되었는데 어째서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포신이 절단된 이유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운용 중인 자주포들의 하루 최대 사격 가능 횟수는 100발이지만 이를 훌쩍 넘어 200, 250발을 쏘고 있습니다. 이러니 포신이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오히려 K9 자주포의 내구성은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최대 사격 횟수의 2배를 훌쩍 넘겨도 차체는 멀쩡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1세기 전쟁의 판도를 한순간에 바꿔버렸습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옛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유럽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위험은 낮다는 판단이 우세했고 이 때문에 각광받는 장비 역시 궤도형 자주포나 전차 대신 트럭 탑재, 자주포와 지뢰 방호장갑차 등 국지전이나 해외 분쟁 개입에 적합한 장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유럽은 중화기 급구를 외치는 처지가 됐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폴란드는 K9 자주포 648문 구매가 포함된 한국산 무기거래 총괄합의서를 체결했고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자주포 크랩 KRAB를 보유한 폴란드는 왜 극동의 먼 나라 한국에서 급하게 K9를 들여온 것일까요? 원래 폴란드는 러시아산 ES-1 122 자주포를 서방 규격인 155 자주포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물의 산물이 바로 크랩 자주포였습니다. 원래 크랩의 포탑은 영국 BAE 시스템이 만든 AS-90 자주포를 사용하되 포신은 개량형에 탑재할
예정이었던 52구 경장 155포를 장착했습니다. 평야가 많은 폴란드에서는 장거리 포격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였습니다. 토파스티오 PAS 사격 통제 체계를 비롯한 전자장비는 폴란드산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산 포신이 자꾸만 고장이 나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폴란드는 한국산 K9 자주포의 차체로 포신을 교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 영국 AS90 자주포 포탑에 K9 차체를 결합한 형태가 된 것입니다. 폴란드의 자주포 크랩은 분당 6발을 사격하며 사거리는 3040km. 기본적으로는 K9A1 자주포와 유사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122문의 크랩 자주포를 생산해 운용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의 침공으로 크랩 자주포의 운명은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쟁이 나자 쫄란드군은 비밀리에 우크라이나군 100여 명을 대상으로 크랩 자주포 운용 교육을 실시하고 우크라이나 군에 크랩 자주포를 인도했습니다. 당시 폴란드가 생산한 크랩 자주포가 80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폴란드군 보유 물량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에 넘어간 셈이었습니다. 이후 한국 K9의 포신을 단 크랩 자주포는 포신이 떨어져 나가도록 전투에 참여했고 돈바스 전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한국 K9 자주포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여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폴란드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크랩 자주포 48문과 지휘 차량 등을 보냈지만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크랩 자주포 포탑 원형인 AS90을 개발한 영국의 움직임도 변수였습니다. 영국은 기동화력 체계 증강을 위한 MFPM-OBIL이 파이어즈 플랫폼 사업을 통해 100여 문의 최신 자주포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AS90은 2030년대 초를 전후로 퇴역할 예정입니다. 폴란드로서는 이런 영국의 AS90을 도입했다가 앞으로 성능 개량이나 유지 보수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K9은 이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실제 한국군에서 1000여 문을 운용 중이었고 인도와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에도 수출됐으며 K9은 K9A1에서 K9A2로 이어지는 성능 개량 로드맵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최종 진화형인 K9A2는 자동장 전장치와 복합 소재 고무궤도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등을 탑재해 화력과 방어력, 기동성, 생존성 등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분당 발사 속도는 기존 6발 대비 1.5배 늘어나며 탑승 병력의 숫자도 기존 5명에서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서방 국가의 경쟁 기종들은 성능 개량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았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상번입니다. 이래서 크랩 자주포의 포신을 통해 한국 K9의 기술 수준을 접한 폴란드로서는 K9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에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 한국산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나 폴란드처럼 탁 트인 평야에서는 곡사포가 은신할 곳이 없고 포탄의 궤적을 추적하는 대포병 레이더 운용을 감안하면 먼 거리에서 정확하게 포탄을 쓴 뒤 신속하게 이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K9를 비롯한 고성능 자주포 대량 배치는 평야에서의 장거리 포격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원하게 된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군은 지난해 초 러시아군의 침공을 가정한 가상어 게임 윈터 20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폴란드 육군이 국토를 가로지르는 비스툴라 강 동쪽 지역을 22일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 이 워게임에서 러시아군은 개전 4일차에 수도 바르샤바 포위에 성공했고 5일차에 폴란드군은 사실상 전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담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들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눈으로 본 폴란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서둘러 K9과 K2 전차의 대량 도입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터에는 지금 유럽과 미국 탱크들의 전시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각 나라의 탱크들이 모여 있습니다. 영국도 20문의 AS90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원조했습니다. AS90은 영국군이 1993년부터 운용을 시작한 자주포로 K9의 개발 초기에만 해도 영국 AS90의 재원과 시스템이 많은 참고가 되었을 정도로 한때는 선진 자주포의 상징 중 하나로 여겨졌던 자주포입니다. 처음 3분간은 분당 6발씩, 그 뒤에는 분당 2발씩의 지속 발사가 가능한 장전 체계를 갖추고 기동 중에도 사격 재원을 받고 정지의 1분 만에 사격이 가능한 사통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신이 39구 경장이라 K9에 비해 사거리가 짧습니다.
영국은 203년까지 AS-90 자주포 및 MLRS, 기타 노후된 포병 자산을 퇴역시키고 무인기 및 정밀유도 로켓으로 대체 예정인데요. 그래서 영국이 AS-90을 퇴역시킨 자리에 과연 어떤 자주포를 도입할지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유력 후보 중 하나로 물론 K9의 개량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엄청난 호재가 들려옵니다. K9의 경쟁 자주포인 프랑스 넥스터사의 캐사르 자주포의 가격이 공개된 겁니다. 방산 전문 매체 세퍼드 미디어에 따르면 캐사르 자주포 한 문당 가격은 한화로 약 8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가격은 50억 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어 가격 면에서 프랑스의 캐사르 자주포는 비교 상대가 안 됩니다. 가격뿐 아니라 방어력, 연사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K9 썬더가 프랑스의 캐사르와 비교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캐사르 자주포는 바퀴 8개인 대형 트럭에다 구경 155포를 얹은 자주포로 분당 6발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자동 장전 방식을 채택해 포수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또 포탑이 장갑화돼 있지 않아 포수와 장약수 등 전원은 차량 밖에 있는 만큼 적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생화학 무기에 대한 방어력도 없습니다. 반면 한국의 K9 자주포는 155-52 경장 장포신을 채용해 사거리가 최대 40km에 이르며 자동 탄약 장전 장치를 장착해 15초 안에 3발을 발사하고 분당 68발을 쓸 수 있습니다. 또 분당 23발을 1시간 동안 쓸 수도 있으며 1시간에 12만 18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폴란드가 보낸 크랩 자주포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발사를 하고도 포신은 멀쩡할 정도로 K9 자주포의 우수성이 본의 아니게 입증됨에 따라 K9 자주포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듯합니다. 영국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서도 과연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가 또 한 번 축배를 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도입한다던 호주가 얼마 전 K9 도입 계약과 함께 장갑차 도입 사업 규모까지 대쪽 축소하는 뒤통수를 날리며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호주의 이러한 갑작스런 정책들이 오히려 호주의 역풍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호주 질롱시에 위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생산기지에는 15만 M 부지의 3만 2천 M 크기의 방산 공장과 1.5km 길이의 주행 트랙, 사격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었습니다. 호주 정부가 2년 전 1조 원 규모의 1차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가 해당 부지에 절충교역 조건으로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내년 완공을 앞두고 K9 자주포와 호주형 모델인 AS 헌츠맨 30문, AS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생산해 2027년까지 호주에 납품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생겼습니다. 호주 공영방송 ABC의 보도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가 지상미사일 대규모 증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육군 첨단 군용 차량을 건설하려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3분의 2 이상 삭감할 것이라고 호주 안보전략서 문건을 인용해 발표한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선 공장까지 지어주며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대규모 방산 수출을 기대했었지만 호주의 갑작스런 예산 축소 발표로 당초 전망이 크게 빗나간 것입니다. ABC 방송은 호주 연방정부가 국방전략보고서에 따라 한국에서 추가로 도입하기로 한 자주포도 2연대가량을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호주 총리 선거 당시 발표한 1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따라 질롱시에 추진하기로 한 1차 계약은 이행하지만 2차 발주 계획은 폐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항공기와 잠수함 등 해공군 자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국방전략보고서에 따른 이렇게 갑작스러운 호주의 뒤통수에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몇 대 되지도 않는 1차 계약 물량만 보고 호주에 공장을 지어줘서는 안 된다는 불만 가득한 의견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주 육군은 1차 계약 당시 자주포 2차 도입과 업그레이드 사업을 같이 검토하며 긍정적인 시그널을 드러냈었는데 호주가 갑자기 신뢰를 저버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국내 네티즌들도 호주는 진짜 믿었는데 배신감이 더 크다.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2차 물량이 진짜인데 몇 대 안 되는 1차 물량에 공장을 지어줄 필요 없다. 아직 공장 안 지었으니 당장 철회해라. 공장을 다 짓고 나면 갑자기 사업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어쩐지 너무나도 질질 끌더니 호주도 인니처럼 변한 것인가. 잔머리 굴리는 호주. 인니처럼 되지 않길 바란다. 미국이고 호주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영원한 우방은 없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도 호주의 잠수함 사업 뒤통수 맞았는데
우리도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국과 강력한 협력을 약속했던 스콧 모리스 전 총리가 물러나면서 작년 5월 새롭게 총리로 취임한 앤서니 알바니즈 노동당 대표의 영향도 있습니다. 미국과의 더욱 강력한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 방산에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한국과의 방산 사업 규모를 축소하도록 시켰다는 것입니다.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는 새롭게 발표한 국방전략 검토안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역량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나머지 사업들은 즉시 연기, 축소 또는 취소돼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진작에 발표됐어야 하는 호주랜드 400장갑차 사업도 계속해서 발표가 지연되었던 이유도 호주의 국방전략보고서에 따르면 보병 전투장갑차 IFV의 도입 대수도 450대에서 129대로 대쪽 줄어든 것입니다. 사업을 수주하더라도 사업 규모는 당초 약 270억 호주 달러, 약 24조 원에서 90억 호주 달러, 약 8조 원로 줄 전망입니다. 호주가 사업 계획을 수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하나와 경쟁사 독일 라인메달은 가격을 일각에서는 사업 규모가 쪼그라들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입찰을 재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반전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오히려 유럽에서는 이를 반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폴란드에서 계약한 K9 자주포 648대도 있을 뿐더러 앞으로 더 많은 K9 자주포 물량이 유럽에 수출될 것이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호주 K9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본인들이 K9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며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폴란드에서 대규모로 열린 군사훈련에서도 K9 자주포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쫄란드에서 펼쳐진 아나콘다 23 훈련은 폴란드 육군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훈련입니다. 5월 6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이 훈련에는 미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프랑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터키 등 많은 NATO 동맹국들 약 1만 3천 명이 참가해 함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 훈련에 한국의 명품 K9 자주포가 당당히 위용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 K9 차체 위에 포탑을 올린 크랩 자주포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K9 자주포가 폴란드 훈련에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폴란드 매체들은 K9 자주포 영상을 연이어 내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진흙탕에 쩔쩔매고 있는 독일산 자주포 덕분에 한국의 K9 자주포가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를 비롯한 미국과 나토군이 함께한 훈련에서 K9 자주포 중심으로 훈련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면 K9 자주포는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특성 때문에 진흙탕뿐만 아니라 다양한 험지 극복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가파른 경사도 거뜬히 올라가는 놀라운 기동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화력도 뛰어나 현재 전세계 자주포 점유율 70%를 넘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화는 자주포의 본산 영구까지 K9 팀 썬더 협력 확대를 하며 본격적인 유럽 공략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한국에서도 18개국 외교단을 모아놓고 K9 자주포, K 전차 등 사상 첫 K방산 세일즈가 펼쳐지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방을 바라봐 주십시오. 전방 EKM 원거리에 방어 중인 적 전차를 경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쏴. 발사된 포탄이 표적을 명중하자 18개국 외교단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포천 육군 제8기동사단에 실전 배치된 국산 무기를 살펴보기 위해 모인 각국 주한대사 등 외교단은 전투 사격 훈련을 참관하며 연신 박수를 쳤습니다. 이들은 모두 K방산의 고객이거나 잠재적 고객들입니다. 이날 훈련에는 K9 자주포를 비롯해 K 전차, 다 K21 보병 전투 차량, K600 장애물 개척전차 등 총 31대의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적의 저항 세력을 완전히 경멸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격하고 있습니다. 아군의 막강한 화력으로 적 방어 체계가 무력화되면서 기동로가 확보됐습니다. 등 생생한 설명이 영어 통역으로 함께 제공되자 18개국 외교단은 훈련에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한 외교사절을 군 부대로 초청해 실제 전투 사격 훈련 참관과 장비 전시 관람, 차량 시승 등 국산 무기 홍보만을 위한 행사를 별도로 연 건 이날이 사실상 처음인데요. 특히 K9 자주포 관련 설명을 캐서린 호주 대사는 K9A1의 승무원 숫자를 5명에서 더 줄일 수 있는 새 기술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고, 군 관계자는 현재 개발 중인 K9A2로 송탄 장치가 자동화되면 이 신기술을 통해 담승 인원도 3명까지 줄일 수 있다고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그러자 호주 대사는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최근 호주 국방부에서 국방 전략 재검토로 K9 2차분 발주를 취소했지만 호주 내부에서는 이러한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행사에서 호주 대사가 K9A 개량에 공식적으로 관심을 드러낸 것을 통해 차후 호주에서 K9 도입 사업이 재개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스타브 슬라메치카 주한 체코 대사는 직접 K2 전차에 직접 몰라타보며 엄지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는 행사가 끝난 뒤 인터뷰에서 오늘 관람한 모든 무기는 효과적으로 보이고 매우 정확하고 빨랐다는.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여러 분쟁으로 갈수록 위험해지는 국제 정세에 대응해야 한다며 체코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고성능 무기의 주요 생산국인 한국을 잠재적 공급처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한국 체코 정부 관계자가 만나 원전 방위산업수소 등 양국 간 협력 강화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한국 무기를 원한다는 의향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체코도 전쟁 상황에 맞춰서 국방비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앞서 체코 국방장관도 한국 방산에 관심이 많다고 밝히며 곧 방한하겠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야나 체르노오바 체코 국방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현재 체코는 폴란드와 유사한 지정학적 조건에 놓여 있고 군 전력 증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된 상황으로 예산도 있으며 폴란드처럼 구매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확실히 유럽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체코 장관들이 방한해 방산업체를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체코 장관들은 자국 트램 사업을 진행하며 한국 고속열차, 트램에 대해 알아보러 현대로템을 방문하러 왔다가 특히 K2 전차를 보고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찬사를 받는 한국의 방산은 제품 자체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질서 재편 및 신냉전 구도와 맞물려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덕분에 유럽에서 막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게 된 폴란드를 비롯해 앞으로 루마니아, 체코, 영국 등 유럽 전역에서 러브콜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이 미국을 배신하고 러시아 석유를 비싼 가격에 수입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미국의 석유 통제력이 악해지고 달러화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 보인 일본의 행동은 바이든 정부를 크게 당혹스럽게 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한국에게도 손을 뻗고 있어 미국의 우려를 사고 있는데 현재 바이든 정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 등이 포함된 OPEC 플러스는 최근 대규모 감산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총 감산 규모는 하루 166만 배럴에 이릅니다. 특히 사우디가 50만 배럴 감산으로 이 계획을 주도했고 UAE, 이라크, 알제리 등도 1020만 배럴 정도의 감산으로 통참하고 있습니다. OPEC 플러스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결정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추가로 대규모 감산 계획을 내놔 물가 안정을 바라는 미국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비 하루 생산량이 366만 배럴이나 줄어들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 세계 하루 수요량 9,800만 배럴의 약 3.7%에 해당합니다. $80 아래로 떨어졌던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일부 전문가들은 조만간 $100를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사우디가 미국과 대립으로 돌아선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는 최대 석유 소비국인 중국,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더 이상 미국과 서방의 토레만 따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감산에 대해 백악관은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지난 80년간 그랬던 것처럼 사우디는 여전히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하루 200만 배럴 감산 때 강력 경고한 것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는 탈러 패권을 잃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사우디는 작년 8,800만 톤의 원유를 중국에 수출했고 사우디 전체 원유의 27%, 화학제품의 25%를 중국이 사가고 있습니다. 기타 중동 국가들의 중국 수출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경 간 위안화 결제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지난해 결제 금액은 42조 위안으로 우리 돈 8천조 원에 달했습니다. 금융통신망 스위프트 집계 결과 달러가 41% 비중을 보이고 위안화 비중은 2%에 불과하지만 상승 속도는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원유 결제마저 위안화로 다변화된다면 미국에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산유국들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자국 이익에 우선하는 방향으로 몸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의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국제유가가 65달러 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면 네옴시티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석유를 더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방향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탈탈러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달러를 남용해 다른 국가에 피해를 줬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더는 세계 최대 무역 경제국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 헤게모니는 점차 무너질 것이라 언급했죠. 미국은 정치력에서도 힘을 잃고 있는데 지난달 베이징에서는 중국의 중재 하에 사우디와 이란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마저 미국을 배신하는 행동을 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시다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한 상황에서도 러시아 석유를 비싼 가격에 대거 사들이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들은 미국 주도 아래 진행 중인 러시아 제재에 균열을 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올 2월까지 러시아산 석유 74만 8천만 배럴을 사들였습니다. 690억엔을 지급한 것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배럴당 약 69달러에 구매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과 EU, 호주가 시행하는 러시아산 원유 등에 대한 가격 상한 60달러를 훌쩍 넘긴 수준입니다. 일본은 지칠국가라 책임이 무거운데도 이를 어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이 부분에 대해 미국과 의논했고 사할린 2 프로젝트에서 구매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억지를 썼기 때문인데 미국 내에서도 탐탁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외신은 서방의 단결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죠. 실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있지만 일본은 지난 한 해 동안 오히려 수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량이 전년보다 4.6% 증가한 것입니다. 일본이 수입하는 천연가스 중 러시아산 비중은 거의 10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는 대부분 사할린 2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양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사할린 2 천연가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고자 한다며 이곳에서 LNG와 함께 추출되는 소량의 원유도 함께 구매해야 하고 가격은 러시아와 일본의 협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일 관계를 연구한 템플대 일본 캠퍼스 교수는 일본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축소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진정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면 사할린이 사업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사할린 2 프로젝트에는 미쓰이물산과 미쓰비시 상사가 지분 총 22.5%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LNG의 60%는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 내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할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구매한 이유도 있습니다. 일본은 전력 대부분을 수입 천연가스와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할린 에너지로는 일본 전체 전력 공급량의 3%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전력 예비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LNG 도입 유무가 대규모 정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연료 비축량 부족을 호소하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있습니다. 지칠 국가들은 반러시아 공조에 어긋나는 행태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더 높았던 독일이 대책 마련에 나설 동안 일본은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칠에서 유일하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못했고 기시다는 이런 상황에서도 가장 늦게 현지를 찾았습니다. 서방 기업들과는 달리 일본은 사할린 프로젝트 지분도 매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분은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 50%과 일본 미쓰이물산 12.5%, 미쓰비시상 40% 등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철수를 선언한 영국 에너지 기업 셀은 세법인으로의 지분 인수를 거부했으며 러시아 정부는 이를 자국 기업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노바텍은 작년 하반기부터 사할린 2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검토해왔으며 이탈초 인수를 위한 신청서를 냈습니다. 결국 지분 27.5%를 약 1조 5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원유 수입의 95% 안팎을 충통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할린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러시아의 석유 거래는 달러가 아닌 자국 통화로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결제망 SWIFT에서 퇴출되며
대금 지불 방법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결제 방식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로이터 등 외신은 사할린 에너지가 모스크바에 기반을 둔 유럽계 은행을 통해 LNG 구매자의 결제 통화를 변경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엔화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일본도 루블화나 엔화로 거래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의 우려를 키운 내용입니다. 지난 3월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은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전월보다 하루 50만 배럴 증가한 810만 배럴을 기록한 것입니다. 러시아 제재 행보에 중국과 인도, 일본 등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도로 수출된 석유가 210만 배럴로 가장 많았고 중국 190만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러시아와 친분이 높은 튀르키예도 60만 배럴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본 또한 그 일부를 수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산 원유는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10달러 정도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를 주로 수입하는 중국과 인도는 큰 시세 차익을 보고 있습니다. 기존 러시아산 석유의 3분의 1을 수입해왔던 EU 회원국들은 현재 8% 비중으로 쪼그라들었고 미국 등에서 높은 가격에 수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은 최고치를 찍었지만 수출액은 40% 넘게 하락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220억 달러보다 43% 감소한 127억 달러를 기록 중인 것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된 유가 하락 추세,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까지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아시아 등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극동으로 향하는 북극해 항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극해 항로 개발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약 30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까지 밝혔죠. 북극해 항로 운송량은 1998년 140만 톤에 불과했지만 이후 해마다 늘어 작년 3,500만 톤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1억 9천만 톤 이상으로 몰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인도와도 북극해 항로 개발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인도로 수송하는 비용이 기존 항로보다 3분의 1 적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극 전역의 석유 자원 80%가 러시아 관할 지역에 있고 미발견 가스의 30%와 석유 자원 13%도 북극에 매장돼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레도 북극 항로를 통해 북극 석유를 운송한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100척이 넘는 유조선을 사들인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해 항로를 관리할 북극 항공대 창설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극 사업을 위해서는 한국이 만드는 쇠빙 LNG선이 필수가 됐습니다. 한국에게 LNG 선박을 대거 발주했던 러시아 최대 해운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결국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선박 계약은 취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문제를 쫄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자국 통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제안해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일본을 압박해 한국 쇠빙선을 구입하게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발주했던 선박 건조 지분을 일본 니폰 유센 NYK 라인이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선박은 올해 9월과 11월에 인도할 예정으로 옵션 2척은 내년에 납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에게 북극 프로젝트에 쓰일 쇠빙 LNG선을 구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향후 한국과도 사업 지속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극지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차세대 쇠빙 연구선 접안시설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도 최근 러시아의 북극 항로 개발 계획에 대해 분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부산항에서 북극 항로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거리는 1만 5천 km로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남방향로보다 32%가 짧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에즈 운하 통항로도 아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IRA 등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 등에 압박을 가하고 있어 한쪽으로 치우친 외교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최대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실리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